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8강의 주제는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공급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학 기본 강의 의 교재는 1% 행정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그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사적 서비스에 대한 대응 개념이고요. 집합적 소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국방과 치안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비분할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 공공서비스의 전통적인 공급 방식은 일반적 공급 방식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상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일반적 보상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공공 서비스를 공급했다고 해서 내가 그거 사용한 만큼, 사용량만큼 분할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상하는데 그걸 개별적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내가 영화를 보겠다. 그러면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입장료 내죠.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 서비스에 대해서요. 그러나 내가 치안 서비스를 받겠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치안 서비스를 받겠다. 내가 치안 서비스의 사용량만큼 돈 냅니까? 아니죠. 세금을 냅니다.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요. 정부는 조세 통해서 재원 조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 모아서 결합 생산을 하죠. 결합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 보상 관계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공 서비스의 전통적 공급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죠? 시장 실패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정부 실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비효율성이 노정이 된 거죠. 엑스 이니피션시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면서 이제 복지국가적 서비스 공급 체계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따라서 개별적 보상 관계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응능주의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쪽을 응익주의 이 원칙에서 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개별적 보상 관계죠. 이런 개별적 보상 관계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공급 체계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공기업이죠. 자, 물론 이제 공공 서비스의 개별적 보상 관계에 의한 그 공급 체계가 반드시 공기업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툴이 공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기구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이제 공기업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그 공기업이 가격기구 기구에 의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 같은 경우요, 아파트를 매각을 건설을 해서 판매할 때 민간 기업하고 상당히 좀 다른 방식으로 가죠. 공기업은 물론 일정한 수익성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부 규제에 의해서 공기업은 대형 평수는 일정 수준 그 공급량을 제한을 하고요. 소형 평수의 최소 공급 물량을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기구에 의한 그 공급이면서도 일정한 사회적 형평성을 배려한 공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이 공기업의 그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공공 서비스의 공급 방식의 어떤 그 개별적 보상 관계를 기본으로 한 현대적 보상 시스템 중에서 대표적인 방식인 공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공기업들이 있죠.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다음에 가스공사, 전력공사,
그다음에 뭐 KTX 등 그 다양한 그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예,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 기업의 형태를 가지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공기업은 정부에 의한 예? 소유권 통제가 핵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100% 장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원칙이지만요. 뭐 한 50% 이상 장악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서 정부가 기업의 소유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관리 통제하는 것이 공기업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어요. 자, 이 공기업이 이제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정부 출연 기간은 그 기업이 정부가 출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에 들어가지 않고요. 단순히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도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의 위탁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기관도 공기업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소유권 통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핵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학문적으로는 공기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이제 정부 부처형 기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 회사형 공기업하고요, 공사형 공기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뭐 우정 사업, 이제 우편 사업을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그 대표적인 정부 부처형 형태를 가지고서 기업적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정부 기업은 뭐 매년 예산을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 받아가지고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구성원들도 다 공무원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상 정부기관이라고 이제 분류되면서 일반적으로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보통 이제 산하기관의 형태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즉 독립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죠. 그리고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예산 회계의 규정이라든가 인사 규정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공사형은 정부가 전액 출자를 해가지고 100%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예. 물론 이제 정부기관 정부 부처형 공기업도 이제 정부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건데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인데, 공사형은 일단 독립한 법인체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그 구성원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죠. 그리고 100%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신 그 상당한 예산 회계상 인사제도상의 어떤 그 자율성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정부가 일정한 그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서 이것은 상법상 설립되거나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므로 당사자 능력도 갖고 있고요. 임원은 또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총에서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일반 예산 회계라든가 인사제도 이런 것에 규제를 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상당히 그 기업적인 운영을 통해서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그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보통 이제 이 공사형 형태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 많이 이렇게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 공기업들이 설립이 된 것은요, 보통 이제 개발연대 1960년대 때 그 설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금의 이제 포스코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제철이 196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철도 사업, 그다음에 전력 사업, 그다음에 가스 사업 이런 다양한 그 사회 기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업들이 1960년대 때 집중적으로 설립이 돼 가지고 개발 연대를 이끌어 왔던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요. 이 개발연대의 공기업은 각 부처의 늘어진 팔과 같았습니다. 사실상 기업적 운영을 하지만 행정기관에 각 그 통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적 성격을 가졌고요. 행정기관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했고, 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적 사업체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관치 경영에 폐해를 났죠.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제 그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그 공기업의 그런 임원으로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 현상이 벌어졌고, 방만한 공기업의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그 낭비와 부정부패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의 독점적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실패 현상을 또 나타나고요. 이런 그 1960, 70년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1984년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투자기관 관리운영법이라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이 정부 투자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법은 이 그간의 개발연대에 있어서의 공기업의 폐해를 시정을 하고, 공기업의 어떤 책임 경영, 자율적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기업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80년대 때 존재했던 그 경제기획원에서 이 공기업의 통합적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공기업에 대한 책임 운영 체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공기업의 책임 운영 체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위기를 겪었으며 다양한 정부 실패 현상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 체제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007년도에 그 공기업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런 그 공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규제에 나와 있듯이요, 이 공공기관의 개념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시험의 그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이 무엇이냐 하는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의 그 표 2-39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 지정 현황에 관한 표를 보시면요,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눕니다. 이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누고요. 시장형 공기업은 이제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면서 이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85% 이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이제 2조 원 이상이지만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85%가 안 되는 경우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토지공사라든가 한국마사회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또 다른 이제 그 공공기관인 이제 준정부 기관은요,
이 기금관리형과 이제 위탁 집행형으로 나누는데요. 기금관리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기금을 관리하거나 또는 위탁받아서 이제 관리하는 기관을 얘기하고요. 위탁 집행형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기금관리형의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신용보증 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 보증기금 또는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은 예를 들어서 뭐 코트라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농촌 공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러한 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요, 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은 34개의 경영정보를 공시하고요, 강력한 정부의 인사, 그 다음에 재정상의 관리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많은 그 공공기관들이 이 공공기관 지정으로부터 회피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또 한측에서는 또 이 공공성, 즉 공공성이라는 게 뭡니까? 연성예산 제약이거든요. 연성예산 제약이라는 특징, 즉 문제가 생길 때,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 재정으로부터 보전을 받겠다라는 그런 그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아서 그 경영정보의 공시 등 각종 그 공적 통제 장치로부터는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많은 공공기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해제됐다가 사실상 민영화가 실패되면서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그 진통을 겪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다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문제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은 지금 그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기본 근간이 되는 그런 법이면서 여러분들 그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 공기업은 이제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나왔듯이 공기업들의 방만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채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들 보면은 뭐 타지 이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130조 원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당한 규모가 증가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그 100조 원이 넘는 그런 그 부채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이 상당한 그 방만 경영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요. 임원들의 그 연봉은 뭐 심지어는 뭐 5억, 10억에 이르는 그런 상당한 그런 연봉을 책정하는 등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그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가장 그 역점 사항이 이제 방만 경영을 하는 그 공공기관들의 그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는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공기관들은 항상 이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문제가 자기들의 부실한 경영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 교재에 나왔듯이 이제 그 공공 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 이제 일반적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을 설정할 때는 이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법에 의해서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 MRMC라는 원칙에 의해서요, 수요 곡선과 수요 곡선과 이 한계 비용 곡선이 이게 이제 MR이 이제 수요 곡선이 되겠고요.
MC가 공급 곡선이 되죠. 이것이 일치하는 점에서 그 생산량을 결정을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공급하게 되는데요. MC가 하락하는 점이라고 하면은 AC가 같이 MC가 하락할 때 AC도 하락하거든요. 이 AC가 MC의 즉 평균 비용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의 상방에 위치하고 있을 때 MR과 MC가 일치하는 점에서의 이 생산이라는 것은 그 가격이 AC보다 낮은, 즉 비용보다 가격이 낮다라는 것은 그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을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공기업은 이 소위 말해서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법을 사용하면 어떠냐, 이런 그 대안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법 같은 경우 이제 그 그림 2-26에서 보면요. 평균 비용 곡선이 AC가 MC 곡선의 상방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랬을 때 평균 비용에 의해서 가격을 설정하면은 이 AC점하고 만나는 점에서 이제 가격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AC 곡선이 이 D 곡선보다 상방에 위치할 때는 이 기업은 계속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공기업의 수입인 공기업의 그 비용이죠. 비용이 이 사각형 OQ하고 그 다음에 이 BP 이렇게 사각형 점이 이제 공기업의 수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 그 사각형 그 ROQB 점이 ROQ T의 사각형이 이 사회적 효용이 됐을 때 이 양자를 비교했을 때 위에 있는 삼각형이 즉 A의 삼각형이 B의 삼각형보다 더 크다고 판단됐을 때 후생의 비교죠. 후생 비교를 통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런 그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공급을 즉 생산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기업이 손실을 보면서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은 시장적 원리에 의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면서도 일정 부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급하는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그 전통적인 공기업, 즉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유 통제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채널 이외에 다른 그 방식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공기업의 민영화가 확산됐고요. 서구 사회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공공 부분의 민영화가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 2-44 공공 서비스 생산 방식의 유형을 보시면요. 전통적인 그 일반 행정형의 방식에서부터 그 민간 위탁형, 그 다음에 민영화형, 책임 경영형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시장적 기제를 통한 방식으로 이렇게 다원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임 경영이라는 것은 그 정부기관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독립재산제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이
민간 위탁청이라는 거는 공급의 의사결정 자체는 정부가 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생산 공급 과정은 민간 부분이 시장적 기제에 의해서 하도록 이 업무를 위탁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민영화는 아예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거나 정부가 그 탈퇴해야 하는 방식으로 업무 공급 영역을 축소해서 민간이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 민영화가 되겠습니다. 예, 민영화의 개념은 그 활동이나 자산의 소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정부의 소유권을 민간 부분으로 넘겨서 민간 부분이 그 공급 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있어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이런 것을 민영화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의 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단순히 그 뭐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만이 민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학문적으로 민영화의 개념은 그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있는데요. 표 2-45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바스가 제시한 민영화의 유형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은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바스는 민영화의 유형을 크게 위임, 그 다음에 박탈, 대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요. 그 세부적으로는 민간 이탈 등의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방식에 있어서 민간 위탁이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 기업이나 어떤 그 비영리 조직과 어떤 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의 생산 공급의 권한을 부여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들을 보조해주고 일정한 책임을 사후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이 민간 위탁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이제 그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사후 평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권한이나 자격을 특정 민간 부분의 조직체에게 부여해서 배타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지급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민간 부분의 조직에 대해서 그 생산 비용의 일부분 내지는 전부를 그 공적 자금을 통해서 제공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NGO 조직에 대해서 정부가 그 공적법인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매권이라고 하는 보우셔인데요. 이 영어로 이제 이 보우셔라는 건 이제 어떤 그 쿠폰의 형태입니다. 물론 요즘은 다양한 형태로 전자 쿠폰도 등장을 하고요. 이 쿠폰이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의 구매권이죠. 그래서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구매권을 소비하는 자에게 그 직접 구매권을 부여를 해서 그 구매권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공공 서비스를 시장에서 공급자에 사가지고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구매권은 굉장히 그 시장적 기제를 통한 어떤 그 공공 서비스의 공급 방식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은 강제적인 방법이죠. 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특정 기간에 지정을 해서 그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영화 유형으로서 이제 박탈이 되겠습니다. 이 박탈에는 이제 유상 판매라든가 무상 이전, 청산 해산 등이 있는데요. 유상 판매는 정부가 공기업 등의 어떤 그 소유 지분, 자산 이런 것들을 민간 부분
부분이라든가 공급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각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이고요. 무상 이전은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증여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기업을 해산하거나 청산 해가지고 이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 축소, 철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체 방법은 청산, 해산, 대체 방법으로는 불이행, 태만, 그다음에 철수, 부담 덜기, 그다음에 규제 완화 등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민영화의 방법에는 단순히 이 소유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이 민영화와 민자 유치, 민간 위탁의 방법을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영화 방식이에요. 이제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 스스로 주다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게끔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민자유치입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 민자유치, 민간위탁의 어떤 그 특장점들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공 서비스 공급의 그 현대적 흐름의 하나로서 등장한 새로운 방식이 이 SIB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셜 임팩트 본드거든요. 사회 충격 채권이라는 건데요.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거기 규제에 나와 있듯이요. 사회 성과 연계 채권 방식의 민간 위탁입니다. 이것은 민간 위탁 방식의 독특한 형태예요. 민간 위탁이라는 건 정부가 수행할 그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스스로 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라든가 NGO 등등이 직접 수행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행되는 공공 서비스의 어떤 공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통 그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 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냥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조하기로 약속을 해주면은 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적 장치가 SIB입니다. 이것은 민간 위탁을 하되 이 사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 이후에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 평가가 일정 수준 사전 약속한 대로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일정 수준의 이하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단 한 푼의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는, 즉 민간 위탁 주체로서는 상당히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이런 민간 위탁의 방식이 SIB입니다. 이 SIB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고안해낸 것입니다. 특히 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교도소 같은 경우 민간 기업에서 교도소 관리를 일정 기간 하고요. 그래서 재소자들 중에서 이제 출소한 이후에 재범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교도소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거기에다가 플러스 추가적인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총 비용의 7%다, 8%다, 이 정도의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사전 약정한 재범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 즉 성과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교도소 운영 경비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보조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런 파격적인 방식이죠. 그러면 이 위탁 운영 주체는 어떻게 어떤 제언을 조달을 할까요? 그것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조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SIB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원에 투자되는 것을 우리는 소셜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 투자는 전통적인 기부와 다르죠. 기부는 주고 끝나는 것인데 이 소셜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사적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공적인 목적을 달성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선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국에서 시작된 SIB 방식은 지금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주 등등 영연방 국가로 이렇게 그 확대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금 그 연구 검토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진일보한 사회 서비스 공급 방식의 그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과 같이 그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대 흐름에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의 방식, 사회적 상황, 경제 시장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